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반쯤 됐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는 몰라보게 불안정해졌습니다. 트럼프는 간밤에도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가자 지구에서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요. 장 마감 뒤에 뉴욕 증시의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졌고요. 전국적으로도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는 미끄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또다시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첫 순서로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모두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말고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른바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김 전 총장이 지난해 보궐선거 여당 경선에 참여한 점을 들어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는데 민주당은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은 수강 신청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인 올해 신입생조차 선배들의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의 첫 출근길이죠. 그런데 오늘도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으로는 대설특보가 확대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뒤를 보니까 아직 서울에 눈은 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비도 안 보입니다. 언제쯤 눈비가 시작될 걸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만 흐린 상태인데요. 오전 9시 전후로는 서울에서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눈 시작이 출근 시간과 겹치고요. 또 퇴근길까지 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충청 이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충북 남부와 경북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영동과 경북 북부, 경남 내륙에는 시간당 3에서 5cm, 그 밖에 강원도와 경기 남동부, 충청 내륙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며 특보 지역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눈이 내렸는데 오늘 추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 많은 곳에 4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30cm, 충청과 경북 내륙에 최고 8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오늘 밤에 눈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과 함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이 2.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가 5도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기상해일이 예상됩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모두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까진 국정협의회 참석도 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놨고, 반대로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 동요하지 말라며 임명 불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을 뿐 임명 명령이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엔 각하 결정을 내렸단 겁니다. 최대행은 야당 겁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거는 인용으로 표결을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헌재가 공정했다고 믿겠습니까? 여당 내부적으론 마 후보자 임명 자체보단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했으니 최대행이 최소한 한 총리 복귀까진 버텨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행이 내란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단 걸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데 이어 마 후보자 임명까진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27일날 결정이 됐었나요? 최성목 권한대행이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민주당은 우선 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걸 놓고 국헌을 물랑케 하는 막말이자 망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공당이 아닌 내란 극우 정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별도 공식 입장이나 당 차원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밝혔습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할 부분 저희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어떤 발언이 통일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여당 지도부는 거리 집회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성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마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지만 여권에선 헌재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단은 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에 국한돼 적극적인 임명 강제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명령해달란 청구는 각하됐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시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헌재가 부작위, 즉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을 땐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은 최종적 유권적 해석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 내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진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법을 고치지 않은 국회를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은 애초부터 헌법 준수 의무를 지는 만큼 헌재 결정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연휴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을 각자 정리해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오늘부터 다시 매일 평일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직후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일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논의해왔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번 주 선고 기일이 통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서 변론이 종결된 다른 탄핵 사건 논의와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합류 여부 같은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재직 시절에 기관명의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아 논란에 휩싸인 전직 선관위 간부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초단체장 경선에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들기 위해 자당 인사 비리를 셀프 인증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른바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차명폰으로 정치 장사를 했다는 국민의힘 비판은 자기 반성이었던 거냐며 자당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무턱대고 선관위를 흔들다 보니 헛발질을 한 거라며 그런다고 내란 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정선거 또 선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그런 정략적 의도다. 여당은 본질은 선관위 전직 간부의 정파가 아니라 기관의 공정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 간부로 임명됐다가 퇴직 후 기회주의적으로 국민의힘에 접근했을 뿐 공천은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기구라는 방패 아래서 부정채용으로 세습 왕국을 만든 게 선관위의 실상 아니냐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자거나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관법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60여 분이 넘게 참여하고 계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가 방만한 인사관리로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며 견제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돼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취임 뒤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현 상황을 맡게 된 데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좀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특히 개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당내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진영 대립이 매우 걱정된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 세력과 야합해 헌법 질서와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다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행위를 옹호하고 또 그걸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매우 어떤 반헌법적 또 반국민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참칭할 뿐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여당이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 싶어 붙어 있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며 윤 대통령과 극우 집단을 배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의 1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재판부가 교체된 후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지난달 4일. 그로부터 한 달여 동안 숙고를 거듭해온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신문기일을 열고 열흘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심사숙고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은 지난 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용이 신문당 시 주장과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가 검토하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낼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헌재 결정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까지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조사도 새로 진행하는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시행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갈등의 정도가 6년 사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9세에서 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갈등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갈등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3.52점을 기록했고요. 지역 간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노사 갈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2025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올해도 의대생들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40곳 가운데 10곳은 수강 신청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1년 내내 비어있던 의과대학 교실이 올해는 채워질 수 있을까? 새학기를 맞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25%인 10곳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아예 없습니다. 2호학번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두 수강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의대생은 4천여 명에 불과한데 올해 신입생 숫자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곳을 들여다봤더니 2사, 2호학번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1학년에서는 852명만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일부 학교가 필수 교양을 학생 대신 일괄 신청해 놓은 걸 포함한 수치입니다. 1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2사학번의 수강 신청은 제주대와 전북대에선 아예 없었고 부산대에선 4건뿐이었습니다. 수강 신청만 해놓고 수업을 거부했던 지난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신입생들의 휴학과 기존 학생들의 휴학 연장을 허가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럴 경우 각 대학은 다시 한번 집단 유급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와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 위한 의대생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은 미국 내에서 판매할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농산물도 상호관세의 일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모두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임명을 거듭 강조했고요. 여당은 임명 불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을 뿐 임명 명령이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엔 각하 결정을 내렸단 겁니다. 최대행은 야당 겁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는 인용으로 표결을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헌재가 공정했다고 믿겠습니까? 여당 내부적으론 마 후보자 임명 자체보단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했으니 최대행이 최소한 한 총리 복귀까진 버텨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행이 내란 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데 이어 마 후보자 임명까진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27일 날 결정이 됐었나요? 최성목 권한대행이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민주당은 우선 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3.1절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걸 놓고 국헌을 물랑케 하는 막말이자 망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공당이 아닌 내란 극우정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별도 공식 입장이나 당 차원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밝혔습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할 부분 저희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어떤 발언이 통일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여당 지도부는 거리 집회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 뒤로도 연휴 마지막까지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령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간담회는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그간 쟁점 현안에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최대행은 이른바 김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제2호 국권 행사 당시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가정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자칫 헌재 선고에 불복한다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대행이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결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연휴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다시 매일 평일을 진행합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또 임명이 되더라도 선고에 합류할 것인지 여부 등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며 사흘간의 연휴를 보낸 헌법재판관 8명. 오늘부터는 다시 전원이 모여 최종 결론을 향한 평일을 매일 진행하는데 2, 3일 전에 공개되는 선고기일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9일 만에 선고기일이 통지됐습니다.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검토할 변론의 횟수가 이번보다 많았던 만큼 전례를 보면 이번 주 후반쯤 선고 날짜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만 이처럼 단순 비교하기엔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도 변론이 끝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재판관들 평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걸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 중인 최상목 대행이 빠르게 임명에 나서더라도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킬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 8명의 몫입니다. 제외하기로 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지만 합류시켜 구인 완성체로 선고하기로 하면 지난 변론 과정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경우라도 재판관들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면 지연 영향은 줄어듭니다. 이 같은 변수들이 전적으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선 헌재의 판단에 더욱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도 관심사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는 결과를 받아볼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교체된 후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지난달 4일. 그로부터 한 달여 동안 숙고를 거듭해온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신문기일을 열고 열흘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심사숙고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은 지난 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용이 신문당 시 주장과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가 검토하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낼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헌재 결정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까지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조사도 새로 진행하는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시행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재직 시절에 기관명의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아 논란에 휩싸인 전직 선관위 간부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초단체장 경선에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들기 위해 자당 인사비리를 셀프로 인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른바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차명폰으로 정치 장사를 했다는 국민의힘 비판은 자기 반성이었던 거냐며 자당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무턱대고 선관위를 흔들다 보니 헛발질을 한 거라며 그런다고 내란 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정선거 또 선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그런 정략적 의도다. 여당은 본질은 선관위 전직 간부의 정파가 아니라 기관의 공정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 간부로 임명됐다가 퇴직 후 기회주의적으로 국민의힘에 접근했을 뿐 공천은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기구라는 방패 아래서 부정채용으로 세습 왕국을 만든 게 선관위의 실상 아니냐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자거나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관법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60여 분이 넘게 참여하고 계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가 방만한 인사관리로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며 견제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돼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취임 뒤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현 상황을 맡게 된 데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좀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특히 개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당내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진영 대립이 매우 걱정된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 세력과 야합해 헌법 질서와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다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행위를 옹호하고 또 그걸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매우 어떤 반헌법적 또 반국민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참칭할 뿐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여당이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 싶어 붙어 있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며 윤 대통령과 극우 집단을 배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날씨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50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왔습니다. 잦은 산불은 물론 동해안 겨울 가뭄 걱정도 한시름 덜긴 했지만 잇따른 눈 소식에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진부령과 미시령으로 향하는 44번 국도. 길이 얼어붙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침부터 트랙터를 직접 끌고 나왔습니다. 눈을 안 치면 손님이 차가 들어오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장사하려면 눈을 쳐야 돼요. 그래요?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6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치는 거예요. 얕은 산 하나 넘어 70가구가 모여 사는 산간 마을. 주민들은 온종일 눈 치우느라 분주하고 노인정 앞길 제설엔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에 아침 해 뜨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디 댕기려면 마을회관에 댕기려면 못 댕겨요. 넌 내가 와서 눈을 찾아줘야 돼. 와서 이렇게 찾아줘야지만 어머니가 나온다고.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 산간 지역 눈은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간 적설량이 많은 곳은 50cm 정도인데요. 산간이라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다 보니 주민들도 힘에 부친 모습입니다. 3월 시작과 함께 강원 산간에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된 설악산 계곡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눈비 없이 메마른 날씨가 겨우내 이어진 동해안 지역. 쌓인 눈은 힘겹지만 산불 걱정을 덜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메말라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와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온도장이 하얗고 뭐 조금 삽질하는 거야. 조금만 하면 되는데요. 뭐. 백사장도 선박 위에도 눈이 덮인 채 거센 바람까지 겹친 바다는 높은 파도가 일며 모든 선박이 개점 휴업 상태. 강원도는 3.1절 연휴 기간 도로 관리를 위해 제설제 7,000톤을 쏟아부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잦은 폭설이 예고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제 저녁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급기야는 연료 문제로 회항 도중에 착륙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편. 이륙 1시간여 만에 날개 쪽 결함이 확인돼 제주도 상공에서 머리를 돌렸습니다. 연료 개통 문제까지 발생해 출발지인 김포공항으로 되돌아가려던 계획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연료 부족과 기체 결함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이 아닌 가까운 청주공항에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막 울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 항공사의 사전 점검 미흡을 지적하는 승객들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항공 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이 온통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고 창문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난달 화마가 휩쓸고 간 인천 심곡동 빌라에서 홀로 있다 발견된 초등학생 A양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족들은 A양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바닥을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교차로를 달리던 SUV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어 임명 명령이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는 각하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전까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데 마음이 무겁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윤 대통령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 앞으로 85일 안에 절연하고 지도부 교체에 나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국민의힘은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서신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다른 윤 대통령 지지자들 또한 과격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재판관 자택까지 몰려가는 등 헌법기관에 대한 위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인파가 운집한 광화문 근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리인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옥중 서신을 대독합니다. 일부 헌법재판관 실명을 열거하고는 처단 운운하며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외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관마저 처단 대상으로 거론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에도 헌재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거나 국민 분노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며 헌재를 모욕하고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옥중 서신도 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선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들이 헌재와 재판관들에 대한 과격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역사 속의 을사오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단체는 연단을 넘어 헌법재판관 자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집회 목적으로는 헌법재판관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평판이 나빠지고 문영배가 동네 망신당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 저항권이 발동돼 사륙이 벌어질 거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들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3월 3일이었죠. 3이 두 번 겹쳤는데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였습니다. 할인 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렸는데요. 그만큼 먹거리 물가에 걱정이 많다는 뜻이겠죠. 박기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휴일 이른 아침 개점을 1시간 가까이 앞둔 대형마트 앞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3월 3일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를 맞아 실시된 돼지고기 할인 행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겠어요. 입에 길어서 코 하나 씁니다. 국산 삼겹살과 목살 100g이 최대 900원대, 수입산은 7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평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소비자들은 간만에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줄은 9시부터 섰어요. 8시 반에 섰다. 8시 반부터 섰대요. 한 바구니를 사도 반값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 100g에 900원대 할인이 적용된 돼지고기는 매장 열린 지 20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준비된 돼지고기 2톤가량 300명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할인 행사 소식이 더 간절해진 건 높아진 밥상 물가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어획량 자체가 줄어든 수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서민의 반찬이었던 오징어와 고등어 가격은 1년 만에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높아진 환율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공산품도 마찬가지. 원두와 카카오 생산량 감소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생산업체들도 가격 인상 압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 속 고물가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1.5%, 6%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물가 전망은 2% 넘거든요. 또 미국발 관세 전쟁과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까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에 따라 우리 경제와 밥상 물가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에 원룸 평균 월세가 올랐습니다. 부담이 커졌죠. 일부 대학생들은 원룸 월세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편인 서대문구의 대학가. 그런데도 새학기를 앞두고 괜찮은 조건을 갖춘 원룸 매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깔끔하고 약간 넓고 금액도 있는 그런 집들은 많이 없고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해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는 한 6, 70 정도 하고요. 이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고. 월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대학가 인근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이제 또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많이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주거비 때문에 하숙 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하숙 같은 경우에는 밥을 챙겨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식비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서울 주요 대학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매물을 분석했더니 평균 월세는 60만 9천 원, 1년 새 6% 넘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앞으로도 월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립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공급이 인허가 채권 건수가 과거 대비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희소성으로 월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진행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라지는 듯했던 하숙집은 가성비로 다시 각광받으면서 대학가 시계도 거꾸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최근 실물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12.3 비상계엄, 제주항공 참사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확대 전환했지만 소매 판매는 0.6% 감소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됩니다. 국내 첫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출범하게 되는데요. 한국거래소 개장 전과 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앞으로 10일 동안에는 롯데쇼핑과 제일기획 등 10개 종목 거래만 가능하고요. 다음 달 초엔 거래 종목이 8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오늘부터 종이 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해 수입 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 검사를 전국 세관에 본격 시행합니다. 모바일 수입 검사가 정착되면 신고인이 종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통관 소요 시간이 적어도 하루 한두 시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사학재단 이사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데요. 드러난 갑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입니다. 이사장과 그 가족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드러난 건 크게 3가지. 이사장 주거지의 점심 배달부터 이사장 개인 용무의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 동원까지.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 1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사 배달, 운전시키고 서재들 공사 동안 이거는 세 건이 아니고 좀 과장 그때는 300까지도 넘어요. 거기 15명이라는 게 15명이 아니고 전 지원입니다. 피해 교직원입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장 부부 해외여행에 해당 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걷어 여행 경비로 제공했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에게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빚보증이나 수천만 원 은행 대출을 요구해 받아간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만 원 상품권 상납부터 명절과 이사장 부부의 생일에는 선물 공세가 이어졌는데 운동부 감독과 코치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은혜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퇴직도 마음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교사는 이사장에게 200만 원 현금을 사례비로 내야 한다는 문화도 존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일부 교직원이 이런 사례를 모아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해당 이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잦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차례 내려서 2.75% 수준이 됐지만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면서 은행권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1월 자료를 봤더니 5대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 차가 최근 2, 3년 사이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올해 1월 은행권 금리 자료를 보니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 차가 최근 2, 3년 새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지난해 10월 긴축에서 완화로 바꾼 뒤 지난달까지 3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그새 예대금리 차는 더 확대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를 봤더니 NH농협이 1.46%포인트, 신한이 1.42%포인트, 하나가 1.37%포인트 등의 순이었고 모두 근래 들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월 자료에서 지난달 한은 기준금리 인하는 반영이 안 됐다 치더라도 금리 인하기에 더 벌어진 예대금리 차를 보고 고객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4대 금융그룹 당기순이익이 16조 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대출이자 인하 여력이 충분했지 않았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했고 우리와 KB국민 등 일부 은행들이 인하 발표를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현재 그 금리 반응 속도나 이런 수준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들이 뭔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은행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은 더딘 반면 수신금리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내린 후 신한과 KB국민, 하나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3%대에서 2.95%로 내렸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에 연동해 정기예금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어서 각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수신금리가 조만간 2%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휴전안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을 비난하면서 누군가가 젤렌스키의 태도를 바꿔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워싱턴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런던에서 유럽 정상들과 대책을 논의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까지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군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Напевно, в різному форматі. Ми можемо говорити і про протиповітряну оборону, ми можемо говорити і про розвідку, розвіддані. 런던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미국에 제시하기 위한 종전 계획 논의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 달간 부분적으로 휴전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이 휴전안으로 러시아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국은 아직 어떤 형태의 휴전이 될지 합의된 건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의 뜻을 밝힌 유럽을 비판하면서 이는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겨냥한 듯 누군가가 젤렌스키의 태도를 교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кто-то заставил самого Зеленского поменять позицию. Он не хочет мира. Кто-то должен заставить Зеленского захотеть мир. Если это могут сделать европейцы, честь им и хвала.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면박당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미 감정은 급격히 악화했고 젤렌스키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젤렌스키는 빈손으로 백악관을 떠나며 미국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더 확고한 유럽의 지지를 얻고 자국에서는 오히려 입지가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개하면서 이것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가운데 최악이라며 미국은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은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스함이 부산을 찾아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미군의 항공모함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두 한쪽 안벽이 거대한 배 한 척에 가려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축구장 3배가 넘는 333m 길이 선체에 F-35C 등 항공기 80여 대와 승조원 5,500여 명이 탔고 2개 원자로로 움직입니다. 승조원 휴식과 한미 교류 협력을 위해 부산을 찾은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에 몇 차례 참여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 방문이 한미일 해상 합동훈련 등으로 이어질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Look forward to operating and training together with our ROC allies. However, we do not comment on any specific future operations and exercises. 우리 해군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해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과 연합해양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고 지난 2023년 11월 부산을 찾은 뒤 1년 4개월 만에 다시 부산에 닻을 내린 칼빈슨함. 이번 입항은 제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 항공모함이 우리나라를 찾은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칼빈슨함 장병들은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하는 등 부산에서 다양한 교류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3월 4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에서 BNK가 삼성생명을 꺾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큰 경기에 강한 강심장 박혜진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양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소니아의 패스를 받은 박혜진이 주저하지 않고 뛰어올라 3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4쿼터 시작 3분이 채 안 돼 터진 박혜진의 두 번째 3점 슛. 5점까지 좁혀졌던 점수차를 단숨에 9점으로 벌리는 결정적인 득점입니다. 박혜진은 4쿼터에만 9점을 몰아치는 등 양팀 최다인 21점을 올려 큰 경기에 유독 강한 강심장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김소니아도 15점에 6리바운드, 어시스트 6개를 배달하며 제 몫을 다했고
이소희도 4쿼터 막판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등 13점을 넣었습니다. BNK는 시즌 후반 부상 등으로 이탈했던 선수들이 모두 돌아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삼성생명은 배혜윤과 스미스, 이해란, 강유림 등 주전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3점 슛 난조에 부딪혀 승리를 내줬습니다. 역대로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경우는 82%가 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고 또 할 수 있는 몸이 됐을 때는 제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팀의 보탬이 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온몸을 갈아넣어서 한번 뛰어볼 생각입니다. 원주에서 열린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종료 18초 전 알바노가 결승 3점 슛을 터뜨린 DB가 LG를 꺾고 맞대결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 잠실에서 정관장은 삼성을 4연패에 빠뜨리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서울과 김천이 추운 날씨에 잔디 상태까지 좋지 못한 상황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서울과 김천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3라운드에서 0대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10차례 슈팅 중 2개의 슈팅이 골문을 향해 날아갔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김천은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체감기온 영하의 추운 날씨 탓에 잔디까지 얼면서 양팀 선수들은 자주 넘어지며 힘들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하려는 KB손해보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화재는 V리그 남자부 원정 경기에서 김정호와 김우진, 쌍포의 활약을 앞세워 KB손해보험의 세트 점수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삼성화재는 KB손해보험의 연승 행진을 9에서 멈춰 세우는 동시에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하려는 계획도 무산시켰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선 한국도로공사가 페퍼저축은행을 세트 점수 3대 2로 누르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행인들을 향한 차량 돌진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를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카니발 축제를 즐기던 한낮. 독일 남서부 도시 만하임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시내 중심과 보행자 전용 구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덮치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s wurden mehrere Personen schwer verletzt. Wie viele schwer verletzt und wie schwer die Verletzungen sind, dazu können wir noch keine Angaben machen. 공범 가능성을 조사했던 경찰은 일단 현장에서 체포한 40대 독일 남성 운전자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로선 정치적, 종교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uch keine Hinweise auf einen extremistischen oder religiösen Hintergrund, die Motivation. 독일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차량 돌진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지난달엔 뮌헨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모녀가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만하임에서는 지난해 반이슬람주의 활동가들을 공격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저가로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일장 춘몽이었을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다우가 1% 넘게 빠졌고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 넘게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뉴욕이 공포의
공포에 완전히 휩싸인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렇게 시장에 공포감을 줬을까요? 역시 트럼프가 가장 컸습니다. 간밤에도 관세 카드를 마구 꺼내들었는데요.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거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를 4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북미의 경제 공동체가 관세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시장에 극도로 충격을 줬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에 대미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관세 충격에 투자 소식은 완전히 희석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관세 10%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에도 설명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외국산 농산물에도 관세 4월부터 부과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호소하는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세가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되긴 할까요? 관세는 사실 자해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당장 미국 내 물가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테니까요. 조금씩 관세 충격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도 나왔는데요. 바로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였습니다. 2월 지수가 50.3으로 나와서 기준치인 50을 넘긴 했는데요. 전달보다 하락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가 관세 행보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각종 경제 지표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인데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조정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림세가 확연하게 보이죠.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닌데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상황이고요.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또 하나 인공지능 칩 수출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150를 넘었던 주가는 지금 $110대로 추락을 했고요. 오늘도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면서 뉴욕의 시가총액 1위 자리에도 올랐었지만 지금은 모두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가산자산도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트럼프입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큰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저희 뉴스타트 3부는 3분 뒤에 계속됩니다.